삼각동맹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비슷한 게 미국 패권이 동요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중국이 2005년 후진타오 등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도광양회에서 미국에 한번 맞짱 뜨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조금 나왔다고 그러고, 본격적인 거는 시진핑 때입니다. 시진핑의 등장은 딱 그 중국이 일본을 앞질러 가지고 넘버 2가 된 시점하고 거의 일치하죠. 딱은 아니지만, 물론 시진핑 그 다음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 2010년도에 중국이 넘버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진핑 2012년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말에, 미국이 이제 언제 긴장을 했냐면, 사실은 저것 때문에 이른바 그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그거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놀란 게, 그동안에는 이제 니들이 그래봤자 뭐 중국이 어느 정도겠냐라고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인가를 딱 하는데 하루 만에 14억 인구의 그 유통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는 아직 중국은 그냥 제조업, 값싼 제조업이나 해서 영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중국의 위협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IT나 이런 쪽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중국이 성장하는 걸 보고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사실은 그 앞에 오바마 정부서부터 이제 아시아 회기가 나오고,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바이든 이어지고 아마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워싱턴이나 미국 가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관심은 기승전 중국입니다. 모든 걸 물어볼 때도 북한 문제 얘기하거나 핵 문제 뭐 어쩌고 한일 관계 얘기할 때도,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식의 관심이 오로지 다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금 공세를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관세를 통해서 압박을 했는데, 관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만 타격받는 게 아니라 미국도 타격을 받는 거예요. 트럼프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 이걸 타격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중국을 좀 배제시키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 지금 이제 똑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첨단 반도체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성능 반도체 여러 개를 묶으면 비슷하게 성능은 나오는데, 대신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고 효율이 안 좋고, 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중국이 그런 비싼 성능을 내는 반도체를 개발했다 나오죠.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연 이제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중국의 그 도전을 막는 핵심을 지금 이제 반도체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스위프트 제도를 포함한 달러화인데, 위안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독점 체제에서 병존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은 차지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스위프트 제도 차지하는 비중을 봤듯이 위안화 차지하기 3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제도로 확장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게 러시아를 이제 스위프트 제도에 퇴출시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값싼 그 러시아산 석유를 대대적으로 인도한테 값싸게 팔고, 중국한테 팔고, 일본도 지금 아직은 이제 일본은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사할린에 있는 가스전 2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손을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은 여전히 군사력도 그렇고, 특히 국방비 수준에 보면은 사실 중국이 그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신용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센 나라로 존재하는 시간은 2050년까지 계속 될 것 같고, 다만 미국의 독점 시대는 상당히 이제 그 이완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서는 이제 미국의 독점 시대가 무너지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의 유일 패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2010년대 이후에 미국의 유일 패권은 흔들리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대체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혼란의 시기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을 미리 얘기한다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자 선택의 과정보다는 우리 독재적인 힘을 상당히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국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뭐 미국을 선택해서 중국과 어떻게 좀 잘 지내자 이런 정도지만 결국 중국이 더 커지고 러시아와 새로운 진영이 강화되면은 결국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꼭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이 아닌 여러 나라들이 상당한 그 어려움에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말한 미국의 뭐 랜드 보고서나 여러 이제 CSIS 보고서 이런 등등에서 보면은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이제 그 결국은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중국이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는 뭐냐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어디서 얘기했더니 좀 거부감을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시나리오니까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군이 개입을 하면은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북한이 남쪽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북한이 남쪽에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있을 때 한국군이 붙들려 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키나와나 이런 주일미군이 전시 증원군으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이 묶이는 상태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의 분쟁이 먼저 일어났을 때 이 틈을 타서 중국이 기회를 엿본다는 거고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그게 아니라 대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힘의 대만이나 그러니까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이동할 경우 힘의 공백을 타서 북한이 공격하는 방법.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확률은 낮지만 중국과 북한이 짜고 동시에 일을 벌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중국이 대만을 치기 위해서 북한의 다른 원조나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백령도나 이런 데서 군사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여기에 발을 묶이게 되고 이 틈을 타서 이제 대만을 공격하는 뭐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세 번째는 앞에 시나리오 비슷하지만 중국과 북한 간에 묶개가 있는 전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셋 다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제가 뭐 나중에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 가능성 높은 거는 정치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전은 뭐냐면 과거에 시도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군사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포클랜드 섬을 점령했거든요. 그 당시 영국 군대가 영국령 포클랜드에 6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르헨티나 군대가 전격적으로 진격해가지고 다 생포했어요. 그러자 영국이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거리가 너무 멀고 당시에 대처 총리가 있었는데 또 아마 아르헨티나 계산했던 대처 총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약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불만을 이제 돌리려고 했는데 뜻밖의 그 대처 총리가 전격적으로 공격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2,000명이가 포로로 잡히고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그리고 많은 그 아르헨티나 군함이 이제 침몰되거든요. 그 결과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이 오히려 무너집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것 정치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대만의 민진당 정권이 이제 그 3위 연임을 했는데 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대만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일 가까운 금문도라든지 아니면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있는 펑우제도, 팽호제도를 점령하는 게 거기까지.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중국의 현재 화력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점령을 하면서 대만의 어떤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인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았을 때 그때 1953년하고 58년인가 두 차례 걸쳐서 중국이 이제 그 근문대에 엄청난 포격을 가했어요. 40만 발 이상의 포격을 가했을 때 당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을 막았거든요.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됐는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도 엄청난 핵무기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협박 가지고 아마 통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상당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문도나 또는 팽오제도 정도 선에서 장악하게 되면은 양안 해협, 그러니까 대만 해협의 해상교통로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그러니까 팽오제도하고 대만 사이에 중간선이 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아마 분쟁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아마 중재하는 형태에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보고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선은 독립화보다는 국민당 정권이 등장하는 걸 가장 바랄 것이고 두 번째는 제한전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타격을 주는 그래서 민주당 정부를 이제 밀어내는 부분.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전면전인데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나리오로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한반도와 연계된 시나리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중국이 대만 공격 전에 제주도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아직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CSIS 보고서에는 제주 해군 기지를 미군이 활용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미 제주 해군 기지가 건설된 당시부터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보다는 제일 이제 위험성이 높은 거는 얼마 전에 3월 달이죠. 3월 달에 제가 어제 민들레 칼럼에 썼는데 자세하게 썼는데 그 한미 그 합동 훈련을 했어요. 연합 훈련했는데 이게 한반도 전역, 그러니까 남한 전역뿐만 아니라 서해 해상에서 대규모로 했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이제 속된 말로 열받아가지고 전략 폭격기 흉인가 뭐 이제 그거를 16대가 동원돼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주요 용산 기지, 그 다음에 지금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대구나 부산 쪽에 있는 그 미군 기지들을 겨냥해가지고 폭격 훈련을 모의 폭격 훈련을 했어요. 16대가.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2022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의 그런 똑같은 훈련을 했는데 그때는 18대가 동원됐는데 그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그 폭격기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하한 건 아니고 모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제가 지도가 다음번에 제가 강의할 때 그 지도를 띄워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기 중부하고 남부 여러 공군기지에서 우리 그 서해 쪽을 순회해가지고 하는 16대가 이제 돌아가지고 유효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대만에 전쟁이 났을 때 주한미군이 공군기가 됐든 뭐든 이게 만약 대만에 투입이 될 경우 한반도가 발진기지가 돼서 투입할 경우 중국 폭격기가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신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이 자초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미 작전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또 무엇보다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 같은 경우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거든요. 근데 옛날에 만들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육군하고 해군, 평택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이 중국을 겨냥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기지가 되어버립니다. 뭐냐면 중국이 거기에 한 방 때리면은 주한미군의 그 상당 거치 현재 28,500명이 있는데 거기 뭐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게 한 방에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기지고 그래서 지금 이걸 아마 분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뭐 기지 자체를 이제 뭐 없앨 수는 없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분산 배치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 실제로 중국은 반드시 대만 전쟁을 염두에 뒀을 때는 한국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미군 기지,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이걸 후방에서 지원하는 한국군이나 일본 자위대 기지를 타격을 삼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까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처럼 이제 진영 간의 대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본 진영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무역 관계가 워낙 뭐 중국 개판 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무역 의존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최고로 26%, 25%까지 가다가 지금은 이제 뭐 22%, 20%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건 좋지만 우리의 최대 무역국가거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에서 적어도 우리가 정전 체제에서 우리가 평화 체제나 평화 통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전 체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안보적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랑 미국하고는 다르죠.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과의 적대 관계가 자신의 문제를 푸는데 뭐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존재가 경제적인 의존도도 있지만 한반도의 안보, 특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거나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북한의 핵을 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핵을 고수하고 있지만 거꾸로 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하려고는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핵우산이나 안보 우산을 제공해서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하더라도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활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진영 대 진영 간의 대립으로만 치달을 경우 우리가 불필요하게 중국과의 관계 악화,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 경제를 또 어렵게 만드는, 당장 지금 경제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났을 때 전 세계가 불황에 빠졌을 때 한국만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서방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서방 국가라는 틀 속에 놓는다면, 근데 그 이유가 중국 덕이었거든요.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10% 이상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어려움에 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무역 적자가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첫 달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지난달인가 한번 흑자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악화 일로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북방 외교, 사실은 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를 지금 다 손을 놓고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 가 보면은 거기 롯데백화점도 있고 최대 그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제일 많이 다니는 자동차 현대자동차입니다. 가전제품은 다 LG 거고요. LG가 만들어준 다리도 있습니다. 거기 이 시내 한복판에.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놓고 왔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를 1원인가 1달러에 팔고 왔다고 그러죠. 물론 조건이 있죠. 다시 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가 1달러에 산다는 조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만 내든지 적절한 수준에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전면에 나서다 보니까 거꾸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우주 기술을 제공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안보가 위험해지는 이런 이제 자충수를 뒀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특히 이제 그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쓴 표현에 따르면 3대 외교 참사다 이렇게 폭망에서 얘기하는데 대일 굴족 외교, 대미 추종 외교, 그다음에 대중 적대 외교 이런 통해서 사실상 우리 외교 안보 틀이 이거는 사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쭉 만들어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틀을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에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지금 그 국회를 통하든 시민단체든 한국 외교를 보관하는 역할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2050년까지 미국 패권 유지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쨌든 미국이 넘버원의 지위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 넘버원이 패권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뉴노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람시적 위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기존의 미국의 패권 체제는
사실상 이렇게 유일 패권 체제는 무너지는데 이걸 대신하는 세력이 2050년까지는 안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아직 중국이 그걸 대체할 정도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세세하게 갖춰지지 못하는 것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본이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도 할 거냐, 브라질 할 거냐, 딴 나라가 마땅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가능한 게 중국 정도인데 아직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신용, 그러니까 위안화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면 위안화를 통해서 그럼 중국을 믿을 수 있겠냐? 라고 할 때 아직 중국을 완전히 믿기에는 뭔가 찜찜한 그러니까 이게 신용 패권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아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어도 당분간은 어렵지만 2050년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또 용어를 써서 얘기한다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거든요. 미국 주도의 질서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이른바 그거를 베이징 컨센서스로 바꾸는 데에는 적어도 2050년까지는 완전 대체는 어렵겠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나머지의 부상으로 인해서 그 공존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체제가 나오기보다는 다극화된 체제가 나오면서 곤란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이제 뭐 G2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시대 이렇게 아니 공존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사실은 G0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G1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한 질서는 이미 약화됐고 그러나 새로운 질서는 안 만들어진 아까 그게 바로 그게 이제 G0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그런 용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질서가 갈 거라고 보는 거고 아까 AI와 관련돼서는 AI가 어떻게 기능하냐에 따라 다르죠. 뭐 제가 AI를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지만 AI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화폐 기능이나 그 다음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한 이제 뭐 달러화를 대신하는 위안화냐 이런 거 말고 가상화폐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화폐를 지금 신용화폐를 만드는 얘기 중국에서 논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화폐와 화폐의 교환이 아니라 신용과 신용 간의 교환, 그러니까 위챗이라는 뭐라 그러나 그 뭐죠? 이 물건을 살 때 QR 코드 같은 걸로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화도 필요 없고 위안화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예를 들면 축적을 하고 제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면 그걸 연구할 텐데 그건 안 되고 그런 걸 가지고 QR 코드나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쭉. 그러면은 뭐 그 점수를 포인트를 쌓거나 이렇게 가지고 교환하는 거죠. 가치를 그거를 평가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화폐 교환하듯이 그거를 편하게 돌려가는 게 아니라 AI가 그거를 자동으로 그 뭐 계산한다든지 해가지고 할 경우 달러화를 대체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는 이미 스위프트 제도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스위프트 제도 자체가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면은 AI 기술이나 가상화폐 이런 기능이 발전하면서 의외로 달러화의 기능과 스위프트 제도의 기능 자체가 조속히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그 AI 기술의 속도로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게 빨라질 수도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거는 현재의 발달 수준을 그대로 놓고 봤을 때 2050년 이렇게 보는 거지만 AI 기술이 도입돼 가지고 훨씬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은 단축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